베네수엘라에서 줄인 배를 움켜잡고 길바닥에 꽃을 팔던 한 소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서울 한복판에서 고급 플라워샵을 운영하며 한국인 남편과 두 아이를 키우고 있습니다. 절망에서 희망으로, 눈물에서 웃음으로 바뀐 그녀의 인생.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한 대한민국의 놀라운 힘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그 전에 잠깐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제 이름은 이사벨라 마리아 로드리게스 곤잘레스입니다. 저는 남미 베네수엘라의 수도 카라카스에서 태어나 자란 36세 여성이고요. 지금은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담동에서 고급 플라워 디자인 스튜디오 라 플로르데 서울을 운영하며 한국인 남편 박민수 씨와 함께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살고 있습니다. 저희에게는 올해 5살이 된 아들 박지안과 3살 된 딸 박소피아가 있어요. 여러분께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이렇게 마이크 앞에 서게 되었는데요. 정말 믿기 힘드시겠지만 불과 13년 전만 해도 저는 베네수엘라의 황폐한 길거리에서 하루 $1로 연명하며 시든 꽃을 팔던 절망적인 상황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때는 다음 끼니조차 장담할 수 없었고 미래에 대한 모든 희망을 잃은 채 하루하루를 버텨내기에 급급했어요. 그런 제가 어떻게 지금의 성공한 삶을 살게 되었는지, 그 험난하고도 기적 같은 여정 속에서 경험한 대한민국의 놀라운 모습들과 한국 사람들의 따뜻하고 깊은 정을 차근차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개인의 성공담이 아니라 한국이라는 나라가 가진 특별한 포용력과 기회의 땅으로서의 진정한 가치에 대한 생생한 증언이기도 해요. 또한 절망에 빠진 한 외국인 여성을 진정한 가족으로 받아들여 주신 한국 사회의 따뜻함에 대한 감사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지금 제가 한국어로 여러분께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정말 기적 같은 일이에요. 13년 전 카라카스의 거리에서 굶주림에 떨고 있던 그 소녀가 설마 이런 날이 올 줄 꿈에도 몰랐거든요. 저는 천성적으로 낙천적이고 긍정적인 성격이었지만 동시에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면도 강했어요. 어려운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해결책을 찾으려 노력하는 편이었습니다. 하지만 베네수엘라의 경제 위기는 개인의 노력만으로는 도저히 극복할 수 없는 거대한 벽이었어요.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 저를 구원해 준 것이 바로 한국이었습니다. 한국은 저에게 단순히 피난처가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는 희망의 땅이 되어 주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께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것이 단순한 경험담 공유가 아니라 한국에 대한 깊은 감사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제가 태어난 베네수엘라는 1980년대와 1990년대만 해도 남미에서 가장 부유하고 희망찬 나라 중 하나였습니다. 세계 최대 규모의 확인된 석유 매장량 3천억 배럴을 보유한 덕분에 남미의 사우디아라비아라고 불릴 만큼 경제적으로 풍요로웠고 국민들의 평균 생활 수준도 칠레나 아르헨티나보다 높았어요. 그 당시 베네수엘라 볼리바르는 미국 달러와 거의 등가치로 거래될 만큼 안정적인 통화였고 많은 베네수엘라 사람들이 미국이나 유럽으로 여행을 다니며 여유로운 삶을 즐겼습니다. 저희 아버지 라파엘 로드리게스는 국영 석유회사 PDVSA의 라과이라 정유공장에서 25년 넘게 일하는 수석 화학 엔지니어였어요. 아버지는 베네수엘라 중앙대학교에서 화학공학 박사학위를 받은 후 줄곧 석유, 정제기술 분야의 전문가로 활동해 왔습니다. 월급도 상당히 좋았어서 우리 가족이 중산층 이상의 풍요로운 생활을 할 수 있었어요. 어머니 마르타 곤잘레스는 카라카스 중심가 미라플로레스 지구에 있는 에스쿠엘라 볼리바리아나 초등학교에서 30년간 아이들을 가르치는 베테랑 교사였습니다. 어머니는 특히 문학과 예술 교육에 열정이 많으셔서 방과 후에 아이들에게 시 낭송이나 그림 그리기를 가르쳐 주시곤 했어요. 저는 세 자매 중 막내로 태어났는데 언니 안드레아는 저보다 5살 위로 지금은 콜롬비아 보고타에서 변호사로 일하고 있고 둘째 언니 베로니카는 3살 위로 미국 마이애미에서 회계사로 살고 있어요. 저희는 카라카스 동쪽 라스 메르세데스라는 중산층 주거지역의 2층 단독주택에서 정말 행복한 유년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 집에는 200평방미터의 넓은 거실과 4개의 침실, 그리고 무엇보다 어머니가 20년간 정성스럽게 가꾼 500평방미터 규모의 아름다운 열대 정원이 있었어요. 그 정원은 정말 제 어린 시절의 천국이었습니다. 그곳에는 빨간 장미, 노란 해바라기, 보라색, 부겐빌레아, 하얀 제스민, 분홍 히비스커스,
주황색 버드 오브 파라다이스, 붉은 안투리움, 노란 알라만다 등 30여 종의 다양한 열대꽃들이 계절마다 번갈아가며 화려하고 향기롭게 피어 있었습니다. 특히 어머니가 가장 아끼던 것은 정원 한가운데 심어진 세비야 장미였는데 이 장미는 어머니의 할머니로부터 3대째 내려온 것으로 매년 5월이면 손바닥만한 크기의 진홍빛 꽃을 수십 송이씩 피워냈어요. 어린 시절 저는 매일 오후 학교에서 돌아와 숙제를 마치고 나면 그 꽃들 사이에서 뛰어놀며 각각의 독특한 향기와 아름다운 색깔, 꽃잎의 부드러운 질감을 손끝으로 느끼며 자연스럽게 꽃에 대한 깊은 애정을 키워나갔어요. 어머니는 제게 각 꽃의 이름과 특성 그리고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를 차근차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때만 해도 제가 훗날 꽃과 관련된 일을 하게 될 줄은 전혀 몰랐어요. 그저 아름답고 향기로운 꽃들에 둘러싸여 매일 행복하고 평온한 어린 시절을 보냈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고등학교에 입학할 무렵인 2004년부터 베네수엘라의 정치적 상황이 서서히 불안정해지기 시작했고 2010년대 초반에 접어들면서 경제 시스템에도 미묘한 균열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우고 차베스 정부의 급진적인 사회주의 정책들이 하나둘씩 시행되기 시작했고 사유재산에 대한 국유화 조치들이 점차 확대되고 있었어요. 또한 석유 수입에만 의존하는 경제 구조의 취약성이 국제 원유 가격 변동에 따라 점점 더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일반 시민들이 직접적으로 체감할 만한 수준은 아니었지만 경제 전문가들이나 정부 관련 업계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이미 심각한 위험 신호들을 감지하고 있었어요. 시장에서는 수입산 식품들이나 의약품, 생필품들이 간헐적으로 품귀 현상을 보이기 시작했고 공식 환율과 암시장 환율 사이의 격차도 점점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또한 정부의 가격 통제 정책으로 인해 많은 기업들이 생산을 중단하거나 규모를 축소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었어요. 저희 아버지도 PDVSA에서 일하면서 회사 내부의 미묘한 변화들을 감지하고 있었습니다. 매일 저녁 회사에서 돌아와 어머니와 나누는 대화를 통해 요즘 회사 분위기가 예전 같지 않다. 정치적으로 복잡한 상황들이 많이 생기고 있다. 유능한 동료들이 하나둘씩 해외로 떠나고 있다는 우려를 자주 표현하곤 했어요. 특히 2012년경부터는 정부가 석유회사 내에서도 정치적 성향을 이유로 직원들을 해고하거나 좌천시키는 일들이 빈번해지고 있어서 아버지도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고 계셨습니다. 어머니도 학교에서 비슷한 변화들을 목격하고 있었어요. 교육 예산이 지속적으로 삭감되면서 교재나 교구 구입이 어려워졌고 학교 시설 유지 보수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또한 많은 동료 교사들이 급여 지연이나 삭감 때문에 더 안정적인 직장을 찾아 이직을 고려하고 있다는 소식도 자주 전해주었어요. 일부 우수한 교사들은 이미 콜롬비아나 에콰도르, 심지어 스페인까지 이민을 떠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2년 당시 저희 가족의 일상은 여전히 표면적으로는 평화로웠어요. 저는 그에 까르미아 대학교 생물학과에 입학해서 해양생물학을 전공으로 하여 장래의 해양연구소에서 연구원이 되겠다는 꿈을 키우며 열심히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대학 생활도 즐거웠고 친구들과 함께 주말마다 카리브해 연안으로 스쿠버 다이빙을 하러 가거나 엔젤 폭포 같은 관광지로 여행을 다니며 청춘을 만끽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 무렵부터 일상생활에서도 작은 불편들이 하나둘씩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가끔 정전이 발생해서 하루 종일 전기가 안 들어오는 일이 있었고 평소 즐겨 먹던 수입과자나 음료수들이 마트에서 사라지는 일들이 생겨났어요. 또한 휘발유 가격이 급격히 오르면서 자가용을 이용한 장거리 여행이 부담스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일시적인 현상일 뿐이야. 정부가 곧 해결해 줄 거야 라고 낙관하며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그때가 바로 폭풍 전야의 고요함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때까지 당연하게 여겼던 평범한 일상이 사실은 얼마나 소중하고 취약한 것인지를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불과 2-3년 후 우리 가족의 삶이 완전히 뒤바뀔 거라는 사실을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제 인생의 모든 것이 하루아침에 무너져버린 날은 2016년 3월 15일 화요일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2시경 저는 대학교 해양생물학 실험실에서 플랑크톤 분류 실습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아버지에게서 급한 전화가 걸려왔어요. 평소 근무 시간에는 절대 전화하지 않으시던 아버지의 목소리가 심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사벨라, 지금 당장 집으로 와라. 아빠가 회사에서 해고됐다.
정치적 이유로 우리 부서 전체가 해체된다고 한다. 그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어요. 아버지는 PDVSA에서 25년간 성실하게 일해온 핵심 기술자였는데 정치와는 전혀 상관없는 순수한 엔지니어였거든요. 하지만 당시 정부는 석유회사 내부에서 반정부 성향을 가진 것으로 의심되는 직원들을 대거 숙청하고 있었고 아버지도 그 희생양이 된 것이었습니다. 황급히 집으로 돌아가 보니 아버지는 사무용품이 담긴 박스를 들고 의자에 털썩 앉아 계셨어요. 그 모습이 너무 초라하고 절망적이어서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더 큰 충격은 그 다음에 찾아왔어요. 아버지와 함께 해고된 동료들이 하나둘씩 우리 집을 찾아와 상황을 공유하기 시작했는데 알고 보니 이것이 단순한 정리해고가 아니라 정치적 보복이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정부는 이들을 국가 안보를 해치는 반역자로 규정하고 블랙리스트에 올려 다른 국영기업이나 대기업에 취업할 수 없도록 만들어버렸어요. 사실상 베네수엘라 내에서는 다시는 전문직으로 일할 수 없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어머니마저 그해 7월부터 급여가 밀리기 시작했어요. 정부의 재정 위기가 심화되면서 공무원들에게 정상적으로 월급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것이었습니다. 어머니는 30년간 성실하게 일해왔지만 3개월째 급여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어요. 그나마 받는 급여도 하이퍼인플레이션 때문에 실질 가치가 거의 없어진 상태였습니다. 2016년 하반기부터는 정말 지옥 같은 나날이 시작되었어요. 하루가 다르게 물가가 치솟는데 우리 가족의 수입은 거의 제로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때까지 중산층 생활을 하던 저희 가족도 하루에 2끼, 나중에는 한 끼도 제대로 먹기 어려운 처지로 전락했어요. 아버지는 매일 일자리를 찾아다녔지만 블랙리스트에 오른 상태에서는 아무도 고용해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해 9월 저는 어쩔 수 없이 대학교를 중퇴해야 했어요. 등록금을 낼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가족 생계를 위해 저라도 돈을 벌어야 하는 상황이 되었거든요. 4학년 1학기를 마치고 졸업을 1년 앞둔 시점이었는데 그동안의 모든 노력과 꿈이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되어버렸습니다. 해양생물학자가 되어 베네수엘라의 아름다운 바다를 연구하겠다던 제 꿈도 그렇게 무너져버렸어요. 그때 제 나이가 겨우 22살이었는데 인생에서 가장 희망차야 할 시기에 모든 미래가 암담해 보였습니다. 가족들 모두 절망에 빠져 있었고 언니들은 이미 해외로 떠날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안드레아 언니는 콜롬비아로, 베로니카 언니는 미국으로 이민을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 어린 막내였고 부모님을 두고 혼자 떠날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든 베네수엘라에 남아서 가족을 부양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대학교를 중퇴한 후 저는 처음에는 정말 막막했어요. 전공이 해양생물학이었는데 이것이 당장 돈을 벌 수 있는 분야는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아무 일이라도 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카라카스 시내 곳곳을 돌아다니며 일자리를 찾아다녔습니다. 하지만 2017년 당시 베네수엘라의 실업률이 25%를 넘어섰고 특히 젊은 층의 실업률은 40%에 육박하고 있어서 일자리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였어요. 처음 몇 개월 동안은 레스토랑이나 카페에서 웨이트리스 일을 지원했지만 대부분 경험이 없다, 너무 어리다는 이유로 거절당했습니다. 간혹 일자리를 구하더라도 급여가 너무 적어서 교통비도 안 나오는 수준이었어요. 당시 최저임금이 한 달에 약 $5 정도였는데 빵 한 덩어리가 $2, 우유 1리터가 $3 하는 상황이니까 정말 말도 안 되는 수준이었죠. 그러던 중 우연히 길에서 꽃을 파는 할머니를 만나게 되었어요. 그 할머니는 70세가 넘은 나이에도 매일 새벽부터 저녁까지 지하철역 입구에 앉아서 장미 몇 송이를 팔고 계셨는데 하루 종일 앉아 계셔도 겨우 서너 송이 정도밖에 안 팔리는 것 같았어요. 그 모습이 너무 안타까워서 다가가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는데 할머니께서 꽃장사는 자본이 별로 안 들고 사람들이 기뻐할 때나 슬플 때 꼭 필요한 거라서 완전히 안 팔리지는 않는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 말을 듣고 저도 꽃장사를 시작해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어머니 정원에서 꽃에 대한 기본 지식을 익혔고 대학에서 생물학을 전공하면서 식물에 대한 이해도 어느 정도 있었거든요. 무엇보다 꽃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아름다운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뭔가 희망적인 일을 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어머니는 처음에 걱정을 많이 하셨습니다. 대학까지 다닌 딸이 길거리에서 꽃을 파는 게 말이 되느냐, 혹시 위험한 일을 당하면 어떻게 하느냐며 반대하셨어요. 하지만 아버지는 지금 상황에서는 자존심을 부릴 때가 아니다.
정직한 일이라면 뭐든 해야 한다며 저를 지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2017년 6월부터 본격적으로 꽃 장사를 시작하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정말 막막했습니다.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어디서 꽃을 사와야 할지, 얼마에 팔아야 할지 아무것도 몰랐거든요. 다행히 그 할머니께서 기본적인 것들을 가르쳐 주셨어요.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카라카스 외곽에 있는 메르카도 데 플로레스라는 도매시장에 가면 농장에서 직접 가져온 꽃들을 도매가로 살 수 있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시내 중심가나 지하철역 입구, 쇼핑몰 앞 등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에서 파는 게 좋다고 조언해 주셨습니다. 첫날 도매시장에 갔을 때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해요. 새벽 4시 반에 집을 나서서 1시간 반을 버스로 이동해 도매시장에 도착했는데 이미 수백 명의 꽃장사꾼들이 모여 있었어요. 대부분 저처럼 어려운 처지에 놓인 사람들이었는데 70-80대 할머니들부터 20대 젊은 여성들까지 연령층도 다양했습니다. 모두들 생계를 위해 이른 새벽부터 나와 있는 거였죠. 그날 저는 가지고 있던 10달러로 장미 30송이를 샀어요. 한 송이당 도매가가 0.3달러였는데 시내에서는 1달러에 팔 수 있다고 했으니까 이론적으로는 21달러의 수익을 낼 수 있는 계산이었죠.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았습니다. 지하철역 앞에서 하루 종일 서 있었지만 겨우 8송이밖에 안 팔렸어요. 교통비와 점심값을 제외하면 실제 순수익은 4달러 정도였습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시도했어요. 매일 새벽에 일어나서 도매시장에 가고 하루 종일 길거리에서 꽃을 팔았습니다. 점점 요령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어떤 꽃이 더 잘 팔리는지, 언제 팔아야 수요가 많은지, 어떻게 포장해야 더 예뻐 보이는지 등등을 하나씩 터득해 나갔습니다. 특히 금요일 저녁이나 주말에는 연인들이나 가족들이 꽃을 많이 사더라고요. 하지만 경제 상황이 계속 악화되면서 꽃을 사는 사람들도 점점 줄어들었어요. 하루 종일 서 있어도 꽃 5송이를 팔기 어려운 날이 대부분이었고 운이 나쁘면 하루 종일 한 송이도 못 파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런 날에는 정말 절망스러웠어요. 발은 아프고 배는 고프고 미래에 대한 희망도 보이지 않고 때로는 내가 왜 이런 삶을 살아야 하지? 라는 생각이 들어 눈물이 나기도 했습니다. 2017년 하반기로 접어들면서 베네수엘라의 상황은 더욱 심각해졌고 저희 가족의 생활도 극도로 어려워졌습니다. 꽃 장사로 벌어들이는 수입만으로는 가족 4명이 생활하기가 거의 불가능한 수준이었어요. 운이 좋은 날에도 하루에 5-6달러 정도밖에 못 벌었는데 그나마도 매일 벌 수 있는 것도 아니었거든요. 빵 한 덩어리가 3달러, 쌀 1kg이 5달러, 우유 1리터가 4달러 하는 상황에서 하루 5달러로 내 식구가 어떻게 살 수 있겠어요. 더욱 힘든 것은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었습니다. 예전에 저를 알던 동네 사람들이나 대학교 친구들이 길거리에서 꽃을 파는 저를 보고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 집 딸이 대학도 다녔는데 저런 일을 하고 있네, 참 안 됐다는 동정의 목소리도 있었지만 때로는 공부를 제대로 안 했나 보다, 가족이 뭔가 잘못했을 거야 라는 식의 험담도 들렸습니다. 그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정말 자존심이 상했지만 생계를 위해서는 참을 수밖에 없었어요. 특히 힘들었던 것은 경찰들의 괴롭힘이었습니다. 길거리에서 장사를 하려면 원칙적으로 시에서 발급하는 허가증이 있어야 하는데 그 허가증을 받으려면 몇 달씩 기다려야 하고 비용도 만만치 않았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꽃장사꾼들이 무허가로 일을 하고 있었는데 경찰들이 와서 불법 영업이라며 꽃을 모두 압수해가는 일이 자주 있었습니다. 하루 종일 고생해서 가져온 꽃들이 한순간에 모두 사라지면 그날은 아예 수입이 제로가 되는 거였죠. 더 심각한 문제는 일부 경찰들이 단속을 안 하려면 돈을 내라고 요구하는 경우였어요. 이른바 보호비를 요구하는 건데 하루에 2-3달러씩 내야 했습니다. 안 주면 꽃을 모두 압수해 가거나 아예 그 지역에서 장사를 못하게 쫓아내버렸어요. 어쩔 수 없이 보호비를 내고 나면 실제 순수익은 더욱 줄어들었습니다. 정말 억울하고 화가 났지만 약자인 저로서는 어쩔 수 없었어요. 가족들도 각자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매일 일자리를 찾아다니셨지만 블랙리스트에 오른 상태에서는 아무도 고용해 주려 하지 않았어요. 간혹 임시 일자리를 구하더라도 하루 이틀만 일하고 정치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이라는 소문이 돌면 바로 해고당하곤 했습니다. 그런 일이 반복되면서 아버지는 점점 의기소침해지셨고 우울증 증세까지 보이기 시작했어요. 어머니도 학교에서 몇 달째 급여를 받지 못하면서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어 하셨습니다.
30년간 성실하게 일해왔는데 하루아침에 이런 처지가 된 것에 대한 분노와 절망감으로 밤마다 울음을 터뜨리곤 하셨어요. 내가 뭘 잘못했기에 이런 일을 당해야 하는지 모르겠다며 하소연하시는 어머니를 보면서 저도 정말 마음이 아팠습니다. 2018년 초부터는 기본적인 생필품조차 구하기 어려워졌어요. 쌀, 밀가루, 설탕, 기름 같은 기본 식재료들이 상점에서 사라졌고 간혹 들어와도 가격이 너무 비싸서 살 수 없는 수준이었습니다. 정부가 운영하는 배급소에서 한 달에 한두 번씩 기본 식료품을 나누어 주기는 했지만 수백 명이 줄을 서서 몇 시간씩 기다려야 했고 그마저도 충분한 양이 아니었어요. 그 무렵부터 저희 가족은 하루에 한 끼만 먹는 것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아침은 거르고 점심은 빵 한 조각 정도, 저녁에만 쌀밥이나 파스타를 조금 먹는 정도였어요. 단백질 섭취는 거의 불가능했고 과일이나 채소도 구경하기 어려웠습니다. 그 결과 저는 6개월 만에 체중이 15kg 이상 빠졌고 영양실조로 머리카락도 많이 빠지기 시작했어요. 거울을 보면 제 모습이 너무 초라해 보여서 울고 싶었습니다. 주변 상황도 점점 더 위험해졌어요. 경제 위기로 인해 치안이 급속히 악화되면서 강도나 절도 사건이 급증했습니다. 특히 제가 꽃을 파는 시내 중심가는 밤이 되면 정말 위험한 지역이 되었어요. 해가 지기 전에 반드시 집으로 돌아와야 했고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 현금을 여러 곳에 나누어 숨겨 다녔습니다.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저는 포기할 수 없었어요. 부모님을 부양해야 한다는 책임감과 언젠가는 상황이 나아질 거라는 희망을 놓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나날이 악화되기만 했고 정말 어디서 희망을 찾아야 할지 모르겠는 상황이었어요. 2018년 중반 저는 꽃 장사만으로는 가족을 부양할 수 없다는 현실을 받아들이고 다른 방법을 모색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떠올린 것이 어릴 때부터 배웠던 꽃꽂이 기술을 활용해서 좀 더 고급스러운 꽃 상품을 만들어 파는 것이었습니다. 단순히 꽃 몇 송이를 파는 것보다는 부케나 꽃바구니 같은 완성품을 만들어 팔면 더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어머니가 어린 시절 제게 가르쳐 주신 꽃꽂이 기술과 대학에서 배운 식물학 지식을 결합해서 나름대로 예쁜 부케들을 만들어 보기 시작했습니다. 인터넷에서 유럽이나 미국의 플라워 디자인 사진들을 참고해서 비슷하게 만들어 보려고 노력했어요. 포장지나 리본 같은 재료들도 구해서 좀 더 고급스럽게 포장했고요. 처음에는 결과물이 만족스럽지 않았지만 계속 연습하다 보니 점점 나아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문제는 이런 고급 부케를 누구에게 팔 것인가였어요. 길거리에서 파는 일반적인 꽃과는 가격대가 다르니까 구매층도 달라야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카라카스의 고급 주거지역이나 쇼핑몰, 호텔 등을 돌아다니며 부케를 팔아보기로 했습니다. 특히 결혼식이나 생일 파티, 기념일 등의 특별한 날에 필요한 꽃, 장식을 맞춤 제작해드리는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했어요. 첫 번째 시도는 카라카스 동쪽의 라스 메르세데스 지역에 있는 고급 레스토랑들을 찾아가는 것이었습니다. 레스토랑에서 테이블 장식용으로 쓸 작은 꽃꽂이들을 정기적으로 공급하겠다고 제안했어요. 제가 만든 샘플들을 가지고 가서 직접 보여드렸는데 몇몇 레스토랑 매니저들이 관심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생각보다 훨씬 복잡했어요. 우선 경제 위기로 인해 고급 레스토랑들도 손님이 많이 줄어든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꽃꽂이 같은 부가적인 장식에 투자할 여유가 없다는 곳이 대부분이었어요. 간혹 관심을 보이는 곳이 있어도 정기 공급을 보장할 수 있느냐, 항상 같은 품질을 유지할 수 있느냐 같은 질문들을 받았는데 사실 저 혼자서는 그런 것들을 보장하기 어려웠거든요. 더 큰 문제는 원자재 공급이 불안정했다는 점이었어요. 도매 시장에서 구할 수 있는 꽃의 종류나 품질이 일정하지 않았고 특히 고급 부케에 필요한 수입산 꽃들은 구하기가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고객이 원하는 색깔이나 종류의 꽃을 항상 구할 수 있다고 보장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또한 포장재료나 리본 같은 부자재들도 수입이 중단되면서 구하기가 점점 어려워졌습니다. 결정적인 실패는 첫 번째 대형 주문을 받았을 때 일어났어요. 한 부유한 가정의 결혼기념일 파티를 위해 50개의 테이블 센터피스와 메인 무대 장식을 맡게 되었는데 약 $500 정도의 큰 계약이었습니다. 저에게는 정말 큰 기회였어요. 성공하면 입소문을 통해 더 많은 주문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파티 이틀 전에 재앙이 일어났습니다. 주문했던 꽃들이 도매 시장에 들어오지 않은 거예요.
농장에서 운송 중에 트럭이 고장났다는 이유였는데 대체할 수 있는 꽃들을 다른 곳에서 구하려고 해도 시간이 부족했습니다. 급하게 다른 종류의 꽃들로 대체해서 작업했지만 고객이 원했던 것과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파티 당일 고객은 크게 실망했고 계약금의 절반만 지불하고 나머지는 약속과 다르다며 지불을 거부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장사하면 안 된다,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혹독한 비판까지 들었어요. 그 순간 정말 땅에 떨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며칠 동안 밤새워 준비한 것들이 모두 물거품이 되었고 더 심각한 것은 입소문을 통해 신뢰할 수 없는 업체라는 평판까지 퍼져버린 것이었어요. 그 사건 이후로 다른 잠재 고객들도 하나둘씩 연락을 끊기 시작했습니다. 전에 어떤 집 파티에서 문제가 있었다더라는 소문이 돌면서 아예 상담 자체를 거절하는 경우가 늘어났어요. 몇 달간 공들여 쌓았던 네트워크가 하루아침에 무너져버린 것이었습니다. 더욱 절망적인 것은 그 실패로 인해 투자했던 자금마저 모두 잃게 되었다는 점이었어요. 포장재료나 리본, 특수 꽃꽂이 도구들을 사는데 그동안 모아둔 돈을 거의 다 써버렸는데 실패한 프로젝트 때문에 그 비용을 회수하지 못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결국 다시 길거리에서 꽃 한 송이씩 파는 상황으로 돌아가야 했어요. 그때 정말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내가 뭘 해도 안 되는구나, 역시. 나 같은 사람은 이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건가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밤마다 울면서 도대체 언제까지 이런 식으로 살아야 하지? 라는 절망적인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곤 했습니다. 첫 번째 사업 시도가 완전히 실패로 돌아간 후 저는 깊은 자괴감과 절망에 빠져들었습니다. 밤마다 잠자리에 누워서 내가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인가? 라는 생각에 시달렸어요. 대학교까지 다녔고 나름대로 꽃에 대한 지식과 열정도 있다고 생각했는데 현실에서는 아무 소용이 없더라고요.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도매시장에 가고 하루 종일 길거리에서 꽃을 팔면서 내 인생이 정말 이게 끝인가? 라는 생각이 계속 들었습니다. 특히 힘들었던 것은 과거의 행복했던 기억들과 현재의 처참한 상황을 비교하게 되는 것이었어요.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대학교에서 해양생물학을 공부하며 연구원이 되겠다는 꿈을 키우고 있었는데 지금은 하루에 몇 달러 벌기 위해 길거리에서 고생하고 있으니까요. 친구들은 모두 해외로 떠나거나 다른 길을 찾아 나섰는데 저만 홀로 이 지옥 같은 상황에 남아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머니의 정원에서 뛰어놀던 어린 시절의 기억들이 자주 떠올랐어요. 그때는 꽃이 그저 아름답고 향기로운 존재였는데 지금은 생계를 위해 팔아야 하는 상품이 되어버렸잖아요. 같은 꽃인데 이렇게 의미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 정말 슬펐습니다. 때로는 꽃을 보면서 미안하다는 마음이 들기도 했어요. 아름다움을 위해 존재하는 것들을 돈 때문에 이용하고 있다는 죄책감 같은 것이었죠. 2018년 하반기에는 몸의 한계도 느끼기 시작했어요. 몇 개월째 제대로 된 영양 섭취를 못하고 있어서 체중이 계속 줄어들었고 체력도 많이 떨어졌습니다. 하루 종일 서서 꽃을 팔고 있으면 다리가 퉁퉁 부어오르고 허리도 아팠어요. 그런데 병원에 갈 돈도 없고 약을 살 돈도 없으니까 그냥 참고 견딜 수밖에 없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정신적인 스트레스였어요. 매일 거리에서 사람들의 시선을 받으면서 저 사람들은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라는 걱정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특히 예전에 알던 사람들과 마주칠 때가 가장 부끄러웠어요. 대학교 동기들이나 동네 사람들이 저를 알아보고 안쓰러운 시선으로 바라볼 때면 정말 땅에 구멍이라도 뚫고 들어가고 싶었습니다. 어느 날은 정말 견딜 수 없어서 하루 종일 집에만 있었어요. 오늘은 꽃장사를 안 하겠다. 이런 삶은 더 이상 못 살겠다며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녁에 어머니가 들어오셔서 오늘 수입이 없으면 내일 먹을 것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제야 현실로 돌아왔습니다. 제가 포기하면 가족들이 굶어야 한다는 사실을요. 그런 상황에서도 가끔은 작은 희망의 순간들이 있었어요. 어떤 손님이 제가 만든 꽃다발을 보고 정말 예쁘네요. 어디서 배우셨어요? 라고 물어볼 때나 당신이 만든 꽃꽂이는 다른 곳과 달라요 라고 칭찬해 주실 때가 있었거든요. 그런 말들을 들으면 내가 완전히 쓸모없는 사람은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조금은 위안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순간들도 잠깐이었어요. 현실은 여전히 냉혹했고 꽃 몇 송이 팔아서는 가족을 부양하기 어려운 상황이 계속되었습니다. 베네수엘라의 경제 상황도 더욱 악화되고 있었고 하이퍼인플레이션으로 인해 어제 $1였던 것이 오늘은 $2,
내일은 $3가 되는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반복되었어요. 그 무렵 저는 진지하게 베네수엘라를 떠나는 것을 고려하기 시작했습니다. 언니들처럼 다른 나라로 이민을 가는 것이 유일한 해답인 것 같았어요. 하지만 문제는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떻게 가야 할지 전혀 모르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돈도 없고 다른 나라에 연고도 없고 영어도 잘 못하는 상황에서 해외 이민은 너무나 막막한 일이었어요. 인터넷에서 다른 나라의 이민 정책들을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미국, 캐나다, 스페인, 콜롬비아 등등. 하지만 대부분의 나라들이 까다로운 조건들을 요구했고 특히 경제적 능력을 증명해야 한다는 부분에서 막혔어요. 제가 가진 것이라고는 대학교 중퇴학력과 꽃장사 경험뿐이었으니까요. 그러던 중 우연히 한국에 대한 정보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인터넷에서 베네수엘라 난민 지원이라는 키워드로 검색하다가 한국 정부가 인도적 차원에서 난민들을 지원한다는 기사를 발견한 것이었어요. 하지만 그때는 한국이 어떤 나라인지도 잘 모르는데 과연 가능할까? 라는 의문만 들었습니다. 2018년 11월의 어느 따뜻한 오후, 제 인생을 완전히 바꾼 운명적인 만남이 찾아왔습니다. 그날도 평소와 다름없이 카라카스 시내 중심가의 플라자. 베네수엘라 지하철역 입구에서 장미와 카네이션을 팔고 있었어요. 오후 3시경이었는데 그날따라 손님이 별로 없어서 아침에 가져온 꽃 30송이 중에 겨우 5송이 정도만 팔린 상태였습니다. 발은 아프고 배는 고픈데 수입은 없으니까 정말 절망적인 기분이었어요. 그때 한 동양인 남성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40대 중반 정도로 보이는 분이었는데 정장을 입고 있어서 회사원이나 사업가 같아 보였어요. 처음에는 그냥 꽃을 사러 온 손님인 줄 알았는데 그분이 스페인어로 말을 걸어오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혹시 시간이 있으시면 잠깐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까요? 스페인어를 유창하게 하는 동양인을 본 것은 처음이었어서 정말 신기했어요. 그분은 자신을 김철민이라고 소개하시면서 한국 대사관에서 일하는 외교관이라고 하셨습니다. 요즘 베네수엘라 상황이 많이 어렵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직접 시민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어서 이렇게 나왔다고 말씀하셨어요. 처음에는 경계심이 들었습니다. 외교관이라는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서 개인적인 이야기를 들려달라고 하니까 뭔가 수상하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혹시 정부 스파이는 아닌가, 아니면 사기꾼은 아닌가 하는 의심도 했어요. 하지만 김철민 씨는 정말 진심 어린 관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제가 파는 꽃들을 보면서 정말 예쁘게 만드셨네요. 어떻게 이렇게 잘 만들 수 있어요? 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어린 시절부터 어머니 정원에서 꽃을 키우며 자란 이야기, 대학에서 생물학을 전공했던 이야기, 그리고 가족의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꽃 장사를 시작하게 된 이야기를 간단히 들려드렸어요. 김철민 씨는 정말 진지하게 들어주셨고 때로는 정말 힘드셨겠어요. 대단하시네요. 라며 공감해 주셨습니다. 대화를 나누다 보니 김철민 씨는 정말 베네수엘라 상황을 잘 알고 계셨어요. 경제 위기의 원인이나 국민들의 어려움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고 계셨고 무엇보다 베네수엘라 사람들에 대한 진심 어린 안타까움을 표현하셨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나라와 좋은 사람들이 이런 어려움을 겪는 것을 보면 정말 마음이 아프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김철민 씨는 한국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기 시작했어요. 한국도 60-70년 전만 해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였어요. 전쟁으로 모든 것이 파괴되었고 국민들이 하루 한 끼도 제대로 못 먹던 시절이 있었죠. 하지만 국민들의 교육열과 근면함, 그리고 서로 도우려는 마음 덕분에 놀라운 발전을 이룰 수 있었어요. 그 말을 들으면서 저는 정말 놀랐어요. 한국이 그렇게 가난했던 나라였다니 믿기 어려웠거든요. 제가 알고 있던 한국은 삼성, LG 같은 대기업들이 있는 선진국이었는데 그런 나라가 베네수엘라보다도 더 어려웠던 시절이 있었다는 것이 신기했습니다. 김철민 씨는 계속해서 지금 한국 정부는 어려운 상황에 있는 나라들의 국민들을 도우려고 여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요. 특히 젊고 재능 있는 분들에게는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고 싶어 해요.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혹시 관심이 있으시다면 한국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라고 제안해 주셨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황당한 소리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한국어를 한마디도 모르고 한국이 어떤 나라인지도 제대로 모르는데 어떻게 그곳에서 살 수 있겠어요? 게다가 항공료도 엄청 비쌀 텐데 그런 돈이 어디 있어요? 하지만 김철민 씨는 걱정하지 마세요.
한국 정부에서 운영하는 인도적 지원 프로그램이 있어요. 항공료부터 초기 정착 지원까지 모두 지원해드려요 라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절차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셨어요. 서류 준비부터 면접, 건강검진, 그리고 한국 도착 후 적응 과정까지 차근차근 알려주셨습니다. 물론 쉬운 일은 아니에요. 언어도 배워야 하고 문화도 적응해야 하죠. 하지만 이사벨라 씨처럼 꽃에 대한 전문성과 열정이 있는 분이라면 충분히 성공할 수 있을 거예요 라고 격려해 주셨습니다. 김철민 씨는 명함을 주시면서 천천히 생각해 보시고 결정하시면 연락 주세요. 제가 최대한 도와드리겠습니다 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제가 만든 장미 부케 하나를 사시면서 정말 아름답네요. 한국에서도 이런 재능을 발휘하실 수 있을 거예요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분이 떠나신 후 저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방금 일어난 일이 꿈은 아닌지, 정말로 한국이라는 나라에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다는 건지 믿기 어려웠거든요. 명함을 계속 들여다보면서 정말 이런 기회가 나에게 올 수 있는 건가? 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가서 부모님께 그 이야기를 들려드렸어요. 어머니는 처음에 걱정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렇게 멀리 떨어진 나라에 혼자 가서 어떻게 살려고 하느냐, 사기를 당하는 것은 아니냐며 반대하셨어요. 하지만 아버지는 지금보다 더 나쁠 수는 없을 것이라며 한번 도전해 볼 만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후 며칠 동안 저는 정말 많은 고민을 했어요. 한편으로는 이것이 제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너무나 큰 모험이라는 생각도 들었거든요. 실패하면 더 절망적인 상황이 될 수도 있잖아요. 하지만 결국 도전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지금의 상황에서는 더 이상 잃을 것도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김철민 씨가 보여주신 진심 어린 관심과 격려가 저에게 용기를 주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 나라에서 새로운 희망을 찾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김철민 씨를 만난 지 일주일 후 저는 용기를 내서 한국 대사관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마음을 정했다면 빨리 행동에 옮기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김철민 씨는 제 전화를 받고 정말 기뻐하시면서 좋은 결정하셨어요.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도와드리겠습니다 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다음 날 바로 한국 대사관으로 가서 구체적인 절차에 대해 상담을 받았습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복잡하고 까다로운 과정이었어요. 우선 한국 정부의 인도적 지원 프로그램에 지원하기 위해서는 수많은 서류들을 준비해야 했습니다. 출생증명서, 학력증명서, 범죄경력조회서, 건강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등등. 베네수엘라의 행정 시스템이 거의 마비된 상황에서 이런 서류들을 모두 준비하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었어요. 특히 대학교 성적증명서를 발급받는 것이 가장 힘들었습니다. 까르미아 대학교 행정실에 가서 성적증명서를 신청했는데 시스템이 다운되어서 언제 발급 가능한지 모르겠다는 답변만 들었어요. 몇 번을 방문한 끝에 겨우 수기로 작성된 성적증명서를 받을 수 있었는데 이것을 공증받고 번역하는 과정도 또 다른 시련이었습니다. 범죄경력 조회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경찰서를 여러 곳 다녀야 했어요. 베네수엘라의 관료주의는 정말 심각한 수준이었는데 한 번에 되는 일이 없었거든요. 항상 서류가 부족하다, 담당자가 없다, 시스템이 안 된다 같은 이유로 몇 번씩 다시 와야 했습니다. 하나의 서류를 받기 위해 10번 이상 방문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었어요. 건강진단서도 문제였습니다. 한국 정부에서 요구하는 검사 항목들을 모두 시행할 수 있는 병원을 찾기가 어려웠거든요. 특히 결핵검사나 비형 간염 검사 같은 것들은 특별한 장비가 있는 큰 병원에서만 가능했는데 그런 병원들은 비용이 엄청났어요. 검사비만 $200가 넘었는데 저에게는 정말 큰 돈이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어려운 것은 언어 문제였어요. 한국어를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한국에 가는 것이 얼마나 무모한 일인지 점점 실감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김철민 씨가 한국에 도착해서 언어 연수를 받을 수 있다고 하셨지만 그래도 기본적인 것 정도는 미리 배우고 가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인터넷에서 한국어 학습 자료들을 찾아서 독학을 시작했습니다. 유튜브에서 한국어 강의 영상을 찾아보고 스마트폰에 한국어 학습 앱도 설치했어요. 처음에는 한글도 읽을 줄 몰랐는데 매일 2~3시간씩 공부하니까 점차 간단한 단어들을 읽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같은 기본적인 인사말부터 시작해서 저는 베네수엘라에서 왔습니다. 꽃을 좋아합니다. 같은 자기소개 문장들을 외웠어요. 발음이 정말 어려웠지만 매일 반복해서 연습했습니다. 꽃 장사를 하면서도 틈틈이 한국어 단어들을 중얼거리며 외웠어요. 한국 문화에 대해서도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인터넷에서 한국의 역사, 지리, 음식, 예절 등에 대한 정보를 찾아보며 읽었어요. 특히 한국이 정말 짧은 시간 안에 놀라운 발전을 이룬 나라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더욱 기대가 커졌습니다. 한강의 기적이라고 불리는 경제발전 이야기를 읽으면서 나도 한국에서 나만의 기적을 만들 수 있을까? 라는 희망을 갖게 되었어요. 서류 준비와 함께 면접 준비도 해야 했습니다. 한국 대사관에서는 지원자의 동기와 의지, 그리고 한국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하기 위해 면접을 실시한다고 했어요. 김철민 씨가 예상 질문들을 알려주시면서 어떻게 답변해야 할지 조언해 주셨습니다. 왜 한국을 선택했는가? 한국에 가서 무엇을 하고 싶은가? 어려움이 생기면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같은 질문들에 대한 답변을 미리 준비했어요. 특히 제 꽃에 대한 전문성과 열정을 어떻게 어필할지 많이 고민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의 경험, 대학에서 배운 지식, 그리고 현재 꽃 장사를 통해 쌓은 실무 경험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했어요. 면접에서 보여줄 포트폴리오도 준비했습니다. 제가 만든 다양한 꽃꽂이 작품들을 사진으로 찍어서 정리하고 각각의 작품에 대한 설명도 스페인어와 영어로 작성했어요. 한국어로는 아직 쓸 수 없어서 나중에 번역하기로 했습니다. 가장 큰 도전은 가족을 설득하는 것이었어요. 어머니는 여전히 걱정이 많으셨습니다. 그렇게 먼 나라에 혼자 가서 무슨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하느냐. 언어도 문화도 다른데 적응할 수 있겠느냐며 계속 반대하셨어요. 하지만 아버지와 긴 대화를 나눈 후에는 점점 이해해 주시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베네수엘라에서는 아무리 노력해도 미래가 없다. 이사벨라가 젊을 때 새로운 기회를 잡는 것이 맞다고 아버지가 어머니를 설득해 주셨어요. 그리고 성공하면 나중에 우리도 한국으로 초대해 달라며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말씀하시기도 했습니다. 준비 과정에서 가장 힘들었던 것은 비용 문제였어요. 각종 서류 발급비, 번역비, 공증비, 건강검진비 등을 모두 합치면 약 $500 정도가 필요했는데 이는 저에게는 정말 큰 돈이었습니다. 몇 달 동안 꽃장사로 번 돈을 모두 모아야 겨우 마련할 수 있는 금액이었어요. 그래서 더욱 열심히 일했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밤 10시까지 꽃을 팔며 하루도 쉬지 않았어요. 때로는 비가 와도 더워도 추워도 거리에서 꽃을 팔며 한국행 준비비를 모았습니다. 이 모든 고생이 새로운 인생의 시작이 될 거야 라고 스스로를 다독이면서요. 드디어 2019년 1월 모든 서류 준비가 완료되었고 면접 날짜가 잡혔습니다. 정말 긴 준비 과정이었지만 이제 진짜 새로운 인생을 향한 첫 걸음을 내디딜 순간이 다가온 것이었어요. 2019년 1월 15일 드디어 한국 대사관에서 면접을 보는 날이 되었습니다. 그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제가 가진 가장 좋은 옷을 입고 대사관으로 향했어요. 심장이 너무 빨리 뛰어서 가슴이 터질 것만 같았습니다. 이 면접의 결과에 따라 제 인생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생각에 정말 떨렸거든요. 대사관에 도착해보니 저와 같은 지원자들이 10여 명 정도 더 있었어요. 모두들 긴장한 표정이었고 각자 준비해온 서류 폴더를 꼭 껴안고 있었습니다. 저도 그동안 준비한 모든 서류들과 포트폴리오를 가방에 넣고 갔는데 혹시 빠뜨린 것은 없는지 몇 번씩 확인했어요. 제 차례가 되어 면접실에 들어갔을 때 3명의 면접관이 앉아 계셨습니다. 김철민 씨와 한국에서 온 다른 외교관분, 그리고 현지 직원 한 분이었어요. 면접은 스페인어로 진행되었는데 첫 질문은 예상했던 대로 왜 한국을 선택했는가? 였습니다. 저는 그동안 준비했던 답변을 차근차근 말씀드렸어요. 한국이 전쟁의 폐허에서 짧은 시간에 놀라운 발전을 이룬 것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는 점, 그리고 교육을 중시하고 근면한 한국인들의 정신을 본받고 싶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제가 가진 꽃에 대한 전문성을 한국에서 더욱 발전시켜 두 나라의 문화, 교류에 기여하고 싶다고 말씀드렸어요. 두 번째 질문은 한국에서 구체적으로 무엇을 하고 싶은가? 였습니다. 저는 우선 한국어를 열심히 배우고 한국의 전통적인 꽃꽂이 기법을 익혀서 베네수엘라의 열대 꽃 감성과 결합한 새로운 스타일의 플라워 아트를 개발하고 싶다고 답변했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꽃을 통해 한국과 라틴
아메리카를 연결하는 문화교류 사업을 하고 싶다는 비전도 제시했습니다. 면접관들이 제가 준비한 포트폴리오를 보시면서 정말 놀라워하셨어요. 특히 제가 만든 열대 꽃 부케들을 보고 이런 색감과 조합은 처음 본다. 정말 독창적이다라고 평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베네수엘라에서 이런 재료들을 어떻게 구했느냐고 물어보시기에 직접 농장을 찾아가서 특별한 꽃들을 구해온 경험담을 들려드렸어요. 가장 어려웠던 질문은 한국 생활에서 어려움이 생기면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였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는 정말 솔직하게 답변했어요. 물론 언어와 문화의 차이로 인해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베네수엘라에서 극한의 시련을 겪으면서 어떤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꽃이라는 공통의 언어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면접 마지막에 면접관 중 한 분이 혹시 한국어를 조금이라도 할 수 있나요? 라고 물어보셨어요. 저는 그동안 연습한 한국어로 자기소개를 해보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이사벨라입니다. 저는 베네수엘라에서 왔습니다. 꽃을 매우 좋아합니다. 한국에서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발음이 어색했겠지만 면접관들이 웃으시면서 잘하시네요 라고 격려해 주셨어요. 면접이 끝난 후 김철민 씨가 정말 좋은 인상을 주셨어요. 결과를 기대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귀띔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공식적인 결과는 2-3주 후에 나온다고 하셔서 그 기간 동안 정말 초조하게 기다려야 했어요. 기다리는 동안 저는 더욱 열심히 한국어 공부를 했습니다. 혹시 합격이 된다면 최대한 빨리 한국어를 배워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매일 새벽에 꽃장사를 나가기 전에 1시간, 그리고 저녁에 집에 돌아와서 2시간씩 한국어 공부를 했어요. 한글 읽기는 거의 완벽하게 할 수 있게 되었고 기본적인 대화 정도는 가능한 수준까지 올라왔습니다. 드디어 2019년 2월 5일 한국 대사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축하합니다. 한국 정부 인도적 지원 프로그램에 최종 선발되셨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아니, 반대로 하늘이 열리는 것 같았다고 해야 할까요? 꿈에서나 가능할 것 같았던 일이 현실이 된 것이었으니까요. 집에 돌아가서 부모님께 소식을 전해드렸을 때 어머니는 기쁨과 걱정이 섞인 복잡한 표정을 지으셨어요. 한편으로는 딸이 새로운 기회를 잡게 된 것을 기뻐하시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머나먼 이국 땅으로 떠나보내야 한다는 아쉬움을 감추지 못하셨습니다. 아버지는 우리 딸이 드디어 꿈을 향해 날아갈 수 있게 되었구나라며 눈물을 글썽이셨어요. 출국 날짜는 2019년 3월 20일로 정해졌습니다. 약 한 달 반의 시간이 남았는데 그 기간 동안 준비해야 할 것들이 산더미처럼 많았어요. 우선 여권 발급을 받아야 했는데 베네수엘라에서 여권 발급받기가 하늘의 별 따기였거든요. 다행히 한국 대사관의 도움으로 비교적 빠르게 처리할 수 있었지만 그래도 3주나 걸렸어요. 항공편도 예약해야 했고 한국에서 필요할 기본적인 물건들도 준비해야 했습니다. 베네수엘라의 따뜻한 기후에 익숙한 저에게는 한국의 추운 겨울이 큰 걱정이었어요. 그래서 두꺼운 옷들을 몇 벌 사서 준비했는데 베네수엘라에서는 그런 옷들을 구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가장 힘든 것은 가족들과 작별 인사를 하는 것이었어요. 언제 다시 만날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는 상황에서 잠깐 다녀오겠다는 말을 할 수도 없었거든요. 특히 어머니와의 작별은 정말 가슴이 아팠습니다. 어머니는 꼭 성공해서 우리를 자랑스럽게 만들어달라고 하시면서도 너무 무리하지 말고 힘들면 언제든 돌아와도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출국 전날 밤 저는 한국에서 성공하겠다는 다짐을 다시 한번 다졌습니다. 이 기회를 주신 한국 정부와 김철민 씨, 그리고 믿어주신 부모님의 기대에 보답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성공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2019년 3월 20일 드디어 베네수엘라를 떠나 한국으로 향하는 날이 되었습니다. 카라카스 시몬 볼리바르 국제공항에서 가족들과 마지막 작별 인사를 나누는 순간은 정말 잊을 수 없어요. 어머니는 제 손을 꼭 잡고 꼭 건강하게 지내라. 무슨 일이 있어도 포기하지 마라라고 몇 번이고 반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도 우리 딸이 한국에서 꿈을 이루기를 바란다며 축복해 주셨어요. 출국 게이트를 통과하면서 뒤돌아본 가족들의 모습이 지금도 선명하게 기억납니다. 하지만 인천공항에 도착한 순간부터 저는 예상치 못한 현실의 벽에 부딪히기 시작했어요. 우선 공항부터가 너무 거대하고 복잡해서 어디로 가야 할지 전혀 모르겠더라고요.
한국어 안내방송이 나오는데 거의 알아들을 수 없었고 영어 안내도 제한적이어서 정말 막막했습니다. 다행히 한국 정부 담당자분이 나와서 저를 맞아주셨지만 그분도 스페인어는 할 줄 모르셔서 의사소통이 쉽지 않았어요. 공항에서 임시 거주시설까지 가는 버스 안에서 처음으로 한국의 풍경을 봤는데 정말 놀라웠어요. 고층 빌딩들이 끝없이 펼쳐져 있고 도로는 깨끗하게 정비되어 있고 모든 것이 체계적으로 운영되고 있더라고요. 베네수엘라와는 정말 다른 세상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내가 과연 이런 곳에서 살 수 있을까? 라는 두려움도 밀려왔어요. 임시 거주시설은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다문화 가족지원센터 내의 기숙사였는데 6개월간 머물면서 기본적인 한국어 교육과 사회 적응 프로그램을 받을 수 있다고 했어요. 시설 자체는 깨끗하고 좋았지만 문제는 룸메이트들과의 관계였습니다. 저와 함께 지내는 사람들은 대부분 동남아시아 출신 여성들이었는데 서로 언어도 다르고 문화적 배경도 달라서 소통하기가 쉽지 않았어요. 첫 주는 정말 지옥 같았습니다. 한국어 수업을 듣는데 진도가 너무 빨라서 따라가기 어려웠고 한국 음식도 입에 맞지 않았어요. 특히 김치나 된장찌개 같은 발효 음식들은 처음에는 정말 먹기 힘들었습니다. 매일 밤 잠자리에 누우면 내가 정말 잘못된 선택을 한 건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면서 울고 싶어졌어요. 더 큰 문제는 일자리를 구하는 것이었어요. 6개월 후에는 자립해야 하는데 한국어도 서툰 상태에서 어떻게 일자리를 구할 수 있을지 막막했습니다. 정부에서 제공하는 취업 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해봤지만 대부분이 공장 일이나 식당 서빙 같은 단순 노무직이었어요. 물론 그런 일도 소중하지만 저는 꽃과 관련된 일을 하고 싶었거든요. 꽃집을 찾아가서 일자리를 구해보려고 했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한국어도 제대로 못하는 외국인이 무슨 꽃집 일을 하려고 하느냐. 손님들과 의사소통이 안 되면 어떻게 하겠느냐는 말을 수없이 들었어요. 어떤 곳에서는 일단 한국어부터 제대로 배우고 와라라고 아예 문전박대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2019년 7월 임시 거주 기간이 절반 정도 지났을 때 정말 심각한 위기가 찾아왔어요. 베네수엘라에 있는 어머니가 갑자기 쓰러져서 병원에 입원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언니 안드레아가 콜롬비아에서 급히 연락을 주었는데 어머니가 영양실조와 스트레스로 인해 심각한 상태라는 소식이었어요. 이사벨라가 없어서 너무 외로워하신다. 딸이 보고 싶다고 계속 말씀하신다는 말을 들으니 정말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정말 한국을 포기하고 베네수엘라로 돌아가야 하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머니가 위험한 상황인데 제가 여기서 이렇게 힘들게 지내고 있을 이유가 있을까 싶었거든요. 며칠 동안 잠도 못 자고 고민했습니다. 항공료만 있으면 당장이라도 베네수엘라로 돌아갈 수 있었지만 문제는 돌아간다고 해서 상황이 나아질 것도 없다는 점이었어요. 설상가상으로 그 무렵 저 자신도 심각한 건강 문제를 겪기 시작했어요. 스트레스와 적응 장애로 인해 불면증이 생겼고 식욕도 없어졌습니다. 하루에 3-4시간밖에 잠을 못 자니까 낮에는 계속 몽롱한 상태였고 한국어 수업에 집중하기도 어려워졌어요. 몸무게도 5kg 이상 빠져서 건강검진에서 영양 상태가 좋지 않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도 심각했어요. 정부에서 기본적인 생활비는 지원해 주었지만 개인적으로 필요한 것들을 사기에는 부족했습니다. 특히 베네수엘라 가족들에게 송금을 해주고 싶었는데 그럴 여유가 전혀 없었어요. 가끔 베네수엘라에서 연락이 오면 돈을 보내달라는 요청을 받았는데 도와주지 못하는 제 자신이 너무 한심하게 느껴졌습니다. 한국어 실력도 기대만큼 늘지 않았어요. 문법은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게 되었지만 실제 대화에서는 여전히 버벅거렸습니다. 특히 한국 사람들이 빨리 말하면 거의 알아들을 수 없었고 제가 하고 싶은 말을 정확하게 표현하기도 어려웠어요. 이 속도로는 언제 정상적인 의사소통이 가능할까? 라는 절망감이 들었습니다. 9월에는 더욱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어요. 베네수엘라 상황이 더욱 악화되어서 저희 집이 강도를 당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다행히 가족들은 다치지 않았지만 집에 있던 가전제품들과 귀중품들을 모두 털려갔다고 했어요. 아버지는 이사벨라가 한국에 있어서 다행이다. 여기 있었으면 더 위험했을 것이라고 하셨지만 저는 가족을 지켜주지 못한다는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그 무렵 정말 심각하게 포기를 고려했어요. 내가 여기서 뭘 하고 있는 거지? 가족도 못 돌보면서 혼자만 안전한 곳에 있는 게 맞나? 라는 생각이 계속 들었거든요.
베네수엘라로 돌아갈 항공료를 마련하기 위해 아르바이트라도 해야 하나 하는 생각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절망적인 순간에도 포기할 수 없었던 이유가 있었어요. 이 기회를 주신 한국 정부와 김철민 씨에게 감사한 마음이 있었고, 무엇보다 베네수엘라에서 꽃을 팔며 고생했던 그 시절로 돌아가기 싫었거든요. 조금만 더 버티면 길이 열릴 거야 라고 스스로를 다독이면서 하루하루를 견뎌냈습니다. 2019년 10월의 어느 우울한 오후, 저는 정말 모든 것을 포기하고 베네수엘라로 돌아갈 결심을 거의 굳혔어요. 임시 거주 기간이 한 달밖에 남지 않았는데 아직 일자리도 구하지 못했고 한국어 실력도 기대에 미치지 못했거든요. 게다가 베네수엘라에 있는 어머니의 건강도 계속 악화되고 있어서 더 이상 여기 있을 이유를 찾기 어려웠습니다. 그날도 여러 꽃집을 돌아다니며 일자리를 구해보려고 했지만 결과는 똑같았어요. 한국어가 부족하다, 경험이 없다, 외국인은 어렵다는 말만 듣고 돌아왔습니다. 저녁에 기숙사로 돌아와 짐을 정리하면서 내일 한국 정부 담당자에게 귀국 의사를 표명해야지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룸메이트 중 한 명인 필리핀 출신 마리아가 저에게 다가왔어요. 이사벨라, 왜 이렇게 우울해 보여? 무슨 일 있어?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마리아는 한국에 온 지 2년 정도 된 선배였는데 처음에는 언어 문제로 거의 대화를 나누지 못했지만 최근에는 서로 영어로 소통할 수 있게 되었어요. 저는 마리아에게 제 상황을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서 절망적이라는 것, 가족들이 그리워서 견디기 힘들다는 것, 그래서 베네수엘라로 돌아가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는 것까지 모든 것을 말했어요. 마리아는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고 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사벨라, 나도 처음 1년은 정말 지옥 같았어. 매일 울면서 필리핀으로 돌아가고 싶었지.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포기하지 않아서 정말 다행이야. 한국은 정말 기회의 땅이야. 단지 그 기회를 잡기까지 시간이 조금 필요할 뿐이지. 그러면서 내일 나랑 함께 한 곳에 가보자. 혹시 도움이 될 수도 있어 라고 제안했어요. 다음날 마리아가 저를 데리고 간 곳은 이태원에 있는 작은 꽃집이었어요. 꽃마을이라는 이름의 가게였는데 6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성분이 운영하고 계셨습니다. 마리아가 그분에게 저를 소개하면서 이 친구는 베네수엘라에서 온 꽃 전문가예요. 정말 재능이 많은 친구거든요 라고 말해주었어요. 그분이 바로 박영희 사장님이었습니다. 박영희 사장님은 처음에는 조금 경계하시는 듯 했지만 제가 가져온 포트폴리오를 보시고는 표정이 완전히 달라지셨어요. 이런 스타일의 꽃꽂이는 처음 보네요. 정말 독창적이에요. 어떻게 이런 색감을 조합할 생각을 했어요? 라고 물어보셨습니다. 저는 서툰 한국어와 영어, 그리고 몸짓을 섞어가며 제 경험을 설명했어요. 어린 시절부터 베네수엘라의 열대 꽃들을 접하며 자란 이야기, 대학에서 식물학을 공부한 이야기, 그리고 길거리에서 꽃을 팔며 터득한 실무 경험들을 말씀드렸습니다. 박영희 사장님은 정말 진지하게 들어주시면서 가끔 그렇군요. 대단하네요 라고 맞장구를 쳐주셨어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박영희 사장님이 혹시 간단한 꽃다발 하나를 즉석에서 만들어 볼 수 있나요? 라고 요청하신 거예요. 가게에 있는 재료들을 이용해서 자유롭게 만들어 보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그동안 배운 모든 기술을 동원해서 꽃다발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한국의 국화와 장미 그리고 카네이션을 메인으로 하고 유칼립투스와 안개꽃으로 포인트를 주었습니다. 색상은 베네수엘라의 석양을 연상시키는 오렌지와 핑크톤으로 조합했고 녹색을 적절히 배치해서 전체적인 균형을 맞췄어요. 포장은 크래프트지를 사용해서 자연스러운 느낌을 살리고 갈색 리본으로 포인트를 주었습니다. 작업하는 동안 박영희 사장님은 제 손동작을 유심히 지켜보셨어요. 꽃을 자르는 각도, 배치하는 방법, 전체적인 밸런스를 맞추는 기술 등을 세심하게 관찰하고 계셨습니다. 20분 정도 후에 완성된 꽃다발을 보시고는 정말 놀라워하셨어요. 이렇게 만들 수도 있구나. 같은 재료인데 완전히 다른 느낌이 나네요. 정말 신선해요. 박영희 사장님은 꽃다발을 이리저리 돌려보시면서 감탄을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이런 감각은 타고나는 거예요. 가르쳐서 될 수 있는 게 아니야. 그리고 나서 박영희 사장님이 제게 예상치 못한 제안을 해주셨어요. 혹시 우리 가게에서 일해볼 생각 있어요? 한국어는 일하면서 배우면 되고 대신 이런 독특한 스타일의 꽃꽂이를 가르쳐주세요. 급여는 많이 드릴 수는 없지만 한국 생활에 적응하기에는 충분할 거예요.
그 순간 정말 꿈인지 현실인지 모르겠더라고요. 어제까지만 해도 포기를 고려했는데 갑자기 이런 기회가 찾아올 줄이야. 저는 눈물이 날 것 같은 마음을 억누르며 정말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라고 대답했어요. 박영희 사장님은 일단 한 달만 시험적으로 일해보자. 서로 잘 맞으면 정식으로 고용하고 나중에는 동업자로 함께 일할 수도 있을 거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일하면서 한국어도 배우고 한국 문화도 익히고 한국식 꽃꽂이 기법도 배워보세요. 분명히 도움이 될 거예요 라고 격려해 주셨어요. 그날 저녁 기숙사로 돌아와서 마리아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어요. 마리아가 아니었다면 이런 기회를 만날 수 없었을 테니까요. 마리아는 우리는 서로 도우면서 살아야 해. 외국에서 혼자 사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거들라고 말해주었습니다. 그 밤 저는 오랜만에 편안한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 수 있었어요. 베네수엘라에 있는 가족들에게도 좋은 소식을 전해줄 수 있게 되었고 무엇보다 한국에서 제 꿈을 이어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것 같아서 정말 기뻤습니다. 이제 정말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2019년 11월부터 박영희 사장님의 꽃집 꽃마을에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모든 것이 어색하고 어려웠어요. 한국의 꽃 이름들을 외우는 것부터 시작해서 한국 고객들의 취향을 파악하고 한국식 포장법을 익히는 것까지 배워야 할 것이 산더미 같았습니다. 하지만 박영희 사장님이 정말 친절하고 인내심 있게 가르쳐 주셔서 점점 적응할 수 있었어요. 가장 어려웠던 것은 역시 언어 소통이었습니다. 손님들과 대화할 때 제가 하고 싶은 말을 정확히 전달하지 못해서 답답한 경우가 많았어요. 특히 꽃에 대한 전문적인 설명을 해야 할 때는 더욱 힘들었죠. 하지만 박영희 사장님이 언어보다 중요한 건 진정성이야. 손님들은 이사벨라가 얼마나 꽃을 사랑하고 정성을 다하는지 느낄 수 있을 거야 라고 격려해 주셨어요. 점차 시간이 지나면서 저만의 색깔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베네수엘라의 열대적 감성과 한국의 섬세한 기법을 결합한 독특한 스타일의 꽃꽂이들이 손님들 사이에서 화제가 되기 시작했어요. 특히 결혼식 부케나 기념일 선물용 꽃다발에서 제가 만든 작품들이 인기를 끌었습니다. 이런 스타일은 처음 본다, 정말 특별하다는 칭찬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뿌듯했어요. 2020년 초에는 더욱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한 고객이 제가 만든 꽃꽂이 사진을 인스타그램에 올렸는데 그것이 입소문을 타면서 온라인에서 유명해진 거예요. 이태원 꽃집의 신비로운 외국인 플라워 디자이너라는 제목으로 블로그에 소개되기도 했고 많은 사람들이 저를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기억에 남는 것은 한 연예인의 결혼식 부케를 맡게 된 일이었어요. 그 연예인의 스타일리스트가 제 작품을 보고 직접 찾아와서 의뢰한 것이었는데 한국적이면서도 이국적인 느낌을 원한다는 주문이었습니다. 저는 한국의 전통적인 작약과 모란을 메인으로 하고 베네수엘라의 열대꽃인 안투리움과 버드 오브 파라다이스로 포인트를 준 부케를 만들었어요. 결혼식 당일 그 부케가 언론에 공개되면서 정말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동서양의 조화가 완벽하다. 이런 독창적인 부케는 처음 본다는 찬사가 쏟아졌고 여러 매체에서 인터뷰 요청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 일을 계기로 꽃마을은 서울에서 손꼽히는 고급 플라워샵으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박영희 사장님은 정말 기뻐하시면서 이사벨라 덕분에 우리 가게가 이렇게 유명해졌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2020년 6월에는 저를 정식 파트너로 승격시켜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동업자야. 함께 더 큰 꿈을 이뤄보자라고 하시면서 가게 이름도 꽃마을 앤드 이사벨라로 바꿔주셨어요. 수입도 크게 늘어났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는 한 달에 100만 원 정도였는데 파트너가 된 후에는 월 300만 원 이상의 수입을 올릴 수 있게 되었어요. 드디어 베네수엘라에 있는 가족들에게 정기적으로 송금할 수 있게 되었고 제 자신도 한국에서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21년에 들어서면서 제 삶에는 더욱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플라워 디자인 공모전 수상 이후 꽃마을 앤드 이사벨라에는 연일 고객들이 줄을 이었어요. 단순히 꽃을 사러 오는 것이 아니라 이사벨라가 만든 작품을 보고 싶다, 직접 상담받고 싶다며 찾아오는 분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예약이 2-3주씩 밀릴 정도로 인기가 높아졌어요. 특히 연예계와 상류층 사회에서 저희 꽃집이 알려지면서 고급 주문들이 많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대기업 임원들의 결혼기념일 파티, 유명 연예인들의 생일 파티,
고급 호텔의 이벤트 등 대형 프로젝트들을 연이어 성공시키면서 브랜드 가치가 크게 상승했어요. 한 번의 프로젝트 수주 금액이 1,000만 원을 넘어서는 경우도 많아졌습니다. 온라인에서의 영향력도 급속도로 확대되었습니다. 인스타그램 팔로워가 10만 명을 넘어섰고 유튜브 채널 이사벨라의 꽃 이야기도 구독자 5만 명을 달성했어요. 매주 업로드하는 플라워 아레인지먼트 튜토리얼 영상들이 큰 인기를 끌었고 특히 베네수엘라의 열대꽃들을 소개하는 콘텐츠는 조회수 100만을 넘기기도 했습니다. 경제적 성공도 따라왔어요. 2021년 연매출이 8억 원을 돌파하면서 개인적으로도 월 500만 원 이상의 수입을 올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드디어 강남구 청담동의 작은 원룸이지만 제 이름으로 된 집을 마련할 수 있었어요. 베네수엘라에서 길거리에서 꽃을 팔던 제가 서울 한복판에 내 집을 갖게 되다니 정말 꿈만 같았습니다. 베네수엘라 가족들에게도 큰 도움을 줄 수 있게 되었어요. 매월 $1,000씩 정기 송금을 시작했고 어머니의 병원비와 아버지의 생활비까지 지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언니들에게도 이사벨라 덕분에 부모님이 안정된 생활을 하고 계신다는 감사 인사를 들었을 때 정말 뿌듯했어요. 사회적 영향력도 생겨났습니다. 2021년 5월에는 유엔 난민기구 UNHCR 한국 사무소에서 난민 지원 홍보대사로 위촉해 주셨어요. 제 경험을 바탕으로 다른 난민들이 한국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맡게 된 것이었습니다. 매월 한 번씩 난민지원센터를 방문해서 새로 온 난민분들에게 조언을 드리고 취업이나 창업에 대한 상담도 해드렸어요. 지금 돌이켜보면 2019년 3월 베네수엘라를 떠나던 그 소녀와 지금의 제가 같은 사람인지 믿기 어려울 정도로 많은 것이 변했습니다. 외적으로는 물론이고 내적으로도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아요. 가장 큰 변화는 자신감입니다. 예전에는 항상 위축되어 있고 남의 눈치를 봤는데 지금은 당당하게 제 의견을 말하고 꿈을 향해 나아갈 수 있게 되었어요. 언어 실력도 놀라울 정도로 늘었습니다. 이제는 한국어로 강의를 하고 책을 쓰고 방송에 출연할 정도가 되었어요. 처음 한국에 왔을 때 안녕하세요조차 제대로 발음하지 못했던 제가 이제는 한국인들과 농담도 주고받고 깊이 있는 대화도 나눌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가끔 베네수엘라 친구들과 통화할 때 스페인어가 어색하게 느껴질 정도예요. 가장 큰 변화 중 하나는 2022년 말에 만난 박민수 씨와의 사랑입니다. 민수 씨는 제가 프로그램을 촬영하던 중 만난 PD였는데 처음에는 업무적인 관계였지만 점점 개인적으로 가까워졌어요. 민수 씨는 제가 한국에 적응하는 과정을 정말 잘 이해해 주셨고 무엇보다 제 꿈과 비전을 응원해 주는 분이었습니다. 우리의 만남은 정말 자연스럽게 발전했어요. 민수 씨는 이사벨라의 긍정적 에너지와 끊임없는 도전 정신의 매력을 느꼈다고 하셨고 저는 민수 씨의 따뜻한 마음과 깊이 있는 사고에 끌렸어요. 2023년 6월에는 정식으로 사귀기 시작했고 2024년 2월에 결혼했습니다. 결혼식은 정말 의미 있는 행사였어요. 한국의 전통 결혼식과 베네수엘라의 문화를 결합한 독특한 형태로 진행했는데 많은 분들이 이런 아름다운 결혼식은 처음 본다고 감탄해 주셨어요. 특히 결혼식장을 제가 직접 꾸민 꽃장식들은 동서양의 조화라는 찬사를 받았습니다. 더욱 기뻤던 것은 베네수엘라에서 부모님을 모시고 올 수 있었다는 것이었어요. 코로나19 때문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한국 정부의 도움으로 결혼식 한 달 전에 부모님을 한국으로 초청할 수 있었습니다. 5년 만에 만난 부모님은 제가 한국에서 이룬 모든 것들을 보시고 정말 자랑스러워 하셨어요. 우리 딸이 이렇게 훌륭하게 성장했구나. 한국 사람들이 이사벨라를 이렇게 사랑해주는구나라며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아버지는 내가 딸을 한국으로 보낸 것이 내 인생 최고의 결정이었다고 말씀하시기도 했어요. 부모님은 한 달간 한국에 머물면서 제가 일하는 모습도 보시고 한국 문화도 체험하셨습니다. 2024년 여름에는 더욱 큰 기쁨이 찾아왔어요. 첫째 아들 박지안을 낳게 된 것입니다. 지안이는 정말 건강하고 예쁜 아기로 태어났는데 한국과 베네수엘라의 피가 섞인 아름다운 아이예요. 이름을 지을 때도 많이 고민했는데 지혜롭게 평안하라는 뜻의 지안과 함께 스페인어 이름 안토니오도 함께 사용하기로 했어요. 지안이가 태어나면서 제 인생의 우선순위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물론 일도 중요하지만 가족이 가장 소중하다는 것을 더욱 깊이 깨달았어요. 지안이가 한국과 베네수엘라 두 문화를 모두 자랑스러워하며
잘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것이 제 새로운 목표가 되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한국 국적을 취득하는 것을 진지하게 고려하고 있습니다. 베네수엘라에 대한 사랑은 변하지 않겠지만 한국이 저에게는 진정한 고향이 되었거든요. 지안이도 한국에서 자라날 것이고 제 인생의 가장 중요한 순간들이 모두 한국에서 일어났어요.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초심을 잃지 않으려고 노력한다는 점입니다. 아무리 성공하고 유명해져도 길거리에서 꽃을 팔며 고생했던 그때의 마음을 잊지 않으려고 해요. 매주 한 번은 직접 꽃집에 나가서 꽃을 만지고 고객들과 대화하며 꽃이 주는 기쁨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금도 가끔 베네수엘라의 그 황폐한 거리에서 꽃을 팔던 모습을 꿈에서 보곤 해요. 그때와 지금을 비교하면 정말 다른 세상에 사는 것 같지만 꽃을 사랑하는 마음만큼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저를 지금까지 이끌어준 가장 큰 힘이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긴 시간 동안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들려드린 것은 단순히 한 개인의 성공담이 아니라 꿈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에게 찾아오는 기적에 대한 이야기라고 생각해요. 저는 특별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희망을 놓지 않으려고 노력한 평범한 사람이었어요. 제가 여러분께 가장 강조하고 싶은 것은 포기하지 마세요 라는 메시지입니다. 지금 어떤 어려운 상황에 처해 계시더라도 그것이 영원하지는 않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라요. 저도 베네수엘라의 거리에서 하루 한 달러로 연명하며 내 인생은 여기서 끝인가? 라고 절망했던 순간들이 있었지만 결국 그 모든 어려움들이 지금의 저를 만드는 소중한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자신만의 색깔을 찾으세요 라는 것입니다. 저는 남들과 똑같이 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대신 베네수엘라에서 자란 제만의 독특한 감성과 한국에서 배운 섬세한 기술을 결합해서 새로운 스타일을 만들어냈습니다. 여러분도 남들을 따라 하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만이 가진 특별한 무엇인가를 찾아보세요. 세 번째는 감사하는 마음을 잊지 마세요입니다. 저는 지금도 매일 감사기도를 드려요. 김철민 씨가 처음 저에게 기회를 알려주셨고, 박영희 사장님이 저를 믿고 일할 기회를 주셨고, 민수 씨가 저를 사랑해 주시고, 무엇보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저를 따뜻하게 품어주었거든요. 성공했다고 해서 도와준 분들을 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네 번째는 다른 사람을 도우세요입니다. 저는 성공한 이후로 더욱 많은 사람들을 돕기 위해 노력하고 있어요. 제가 받은 도움을 다른 분들에게 전달하는 것이 제 의무라고 생각하거든요. 여러분도 작은 것이라도 다른 사람을 위해 나누어 주세요. 그런 선한 마음이 결국 여러분에게도 더 큰 행복을 가져다 줄 거예요. 다섯 번째는 언어의 벽을 두려워하지 마세요입니다. 저도 처음 한국에 왔을 때는 안녕하세요도 제대로 못했어요. 하지만 매일 조금씩 배우다 보니 지금은 이렇게 여러분과 소통할 수 있게 되었잖아요. 언어는 마음과 열정이 있으면 반드시 늘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고 계속 노력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꿈을 크게 가지세요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베네수엘라에서 꽃 한 송이 팔아 하루를 버티던 제가 설마 한국에서 이렇게 많은 사랑을 받으며 살게 될 줄 꿈에도 몰랐어요. 하지만 작은 꿈부터 시작해서 점점 더 큰 꿈을 꾸다 보니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당장은 불가능해 보이는 꿈이라도 포기하지 마시고 계속 도전해 보세요. 저는 앞으로도 계속 도전하고 성장해 나갈 계획이에요. 지안이를 훌륭하게 키우는 것은 물론이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일들을 하고 싶습니다. 특히 베네수엘라와 한국을 연결하는 문화적 다리 역할을 더욱 활발히 하고 싶어요. 언젠가는 베네수엘라의 꽃 농장을 만들어서 두 나라의 꽃들이 어우러지는 아름다운 정원을 만드는 것이 제 새로운 꿈입니다. 여러분께서도 혹시 저와 비슷한 상황에 계시거나 새로운 도전을 앞두고 계시다면 주저하지 마세요. 한국은 정말 기회의 땅이에요. 물론 쉽지는 않겠지만 정직하게 노력하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다면 반드시 길이 열릴 거예요. 저처럼 평범한 사람도 할 수 있었는데 여러분은 못할 이유가 없어요. 그리고 혹시 지금 한국에서 살고 계신 외국인 분들이나 다문화 가정 여러분들께도 말씀드리고 싶어요. 때로는 외롭고 힘들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도 이 사회의 소중한 구성원이에요. 여러분의 다양한 문화적 배경이 한국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고 있어요. 자신감을 가지시고 당당하게 여러분만의 꿈을 펼쳐보세요. 한국 분들께도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어요. 저 같은 외국인을 따뜻하게 받아주시고 가족처럼 대해주신 모든 분들 덕분에 지금의 제가 있을 수 있었어요.
한국의 정문화,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 교육을 중시하는 전통 등은 정말 세계 어디서도 찾기 어려운 소중한 가치들이에요. 그런 아름다운 문화를 가진 나라의 국민이 되어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마지막으로 제 이야기가 조금이나마 여러분께 용기와 희망을 드렸다면 정말 기쁠 것 같아요. 혹시 이 영상을 보시고 나도 할 수 있겠다, 다시 한번 도전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드셨다면 그것만으로도 제가 이 자리에 서서 제 이야기를 들려드린 보람이 있어요. 여러분 주변에도 저처럼 어려운 상황에서 꿈을 키우고 있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에게 작은 격려와 응원 한마디만 건네주셔도 큰 힘이 될 거예요. 우리 모두가 서로를 응원하고 격려하는 따뜻한 사회를 만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이 감동적이고 희망찬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이나 생각을 나눠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어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듣고 싶거든요. 혹시 비슷한 경험을 하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서로 응원하고 격려할 수 있을 거예요. 이 영상을 주변 분들과도 많이 공유해주세요. 누군가에게는 이 이야기가 인생을 바꾸는 계기가 될 수도 있어요. 꿈을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도 충분히 아름다운 꽃을 피워낼 수 있어요. 오늘도 여러분의 꿈을 응원하겠습니다. 정말 긴 시간 동안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여러분 모든 분들이 행복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